하양은 금호강이 어떤 뭐 물줄기가 이렇게 마을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풍요로움, 또 젊은 학생들이 많고 학구열이 이거 무종이 생기는 바람에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학구열이 대단했고. 하양에 난리 났죠. 하양 천지가 거기에 다 먹고 살았습니다. 지역을 살렸었죠. 예, 많이 살렸죠. 참 기쁨 속에 사시는 분. 진짜 불꽃같이 살았던 사람이다. 그 가난을 벗어나게 된 데는 아마 신부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황무지에서 희망의 농장으로 마르지 않는 우물을 꿈꾸다. 새마을 운동보다 5년 앞선 자발적인 농촌 자활 운동이 동튼고. 네, 경북 경산 하양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과 희망이 되어주었던 무항농장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 상생을 꿈꾸고 또 희망의 씨앗을 주민들과 함께 일궈냈던 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오늘 시민의 품격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 손님들을 모셨잖아요. 네. 특히 김수박 작가님하고 저하고는 오늘 우리는 애드립을 하지 않겠다 선언을 할 정도로 이유가 있을까요? 이 게스트 분들이 신부님들이십니다. 자, 오늘 신부님 두 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 풍성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먼저 제 앞자리에 계신 신부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지금 33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 전헌호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1989년에 사제로서 분대였고요. 방금 인사하신 전헌호 신부님하고 같이 산 적도 있습니다. 새 신부 때 신부님은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오셔서 잠시 같이 살았고요. 지금은 구룡포 푸른 바닷가에서 사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무항농장입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좀 제대로 알게 된 건 좀 처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할 게 좀 많던데요.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저만 모르는 건가요?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무항농장은 이제 경산 하양읍 무학산 가톨릭대학교 뒤쪽 산이죠. 네. 뒤에 와천유 개소가 있고 그 가운데에 있는 곳인데 1964년부터 개간을 시작해서 뭐 옥수수, 감자 등의 작물을 재배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키웠고 나중에 또 우유도 생산하게 되죠. 그런 아주 초현대식 농장을 경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초현대식 농장이 황무지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 신부님, 이게 이제 희망의 농장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는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인 거겠죠. 먼저 무엇보다도 첫 번째 의미는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임금을 받아서 이제 먹고 살고 뭐 그런 역할이 먼저였고 그 나중에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는 신부님 관심이 또 아이들 후학 양성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장학금으로 이렇게 지급하기도 하고. 지어진 게 1960년대 초중반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벽돌의 재료를 많이 사용해서 건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무항농장을 보면 우리가 돌을 쌓아서 만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식 농장 건축, 목장 건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럽식 건축이 남아있는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농장, 목장이라고 생각하면 단층 구조를 생각하잖아요. 여기는 축사는 3층 구조, 돈사는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돈사 같은 경우에는 경사지에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레벨이 있는 이 아파트식 건축물이 나온 것 같고요. 축사는 3층으로 해서 3층에서 작업을 해서 밑에 층으로 이렇게 수직 낙하를 건초를 수직 낙하를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작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작업자의 공간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사나 돈사 외에도 창고나 온실, 비닐하우스, 사무실, 숙소 등이 이렇게 건축이 되어서 농업과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이 대지 안에서 함께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60년대에 보셨다시피 이런 스케일의 그리고 새로운 건축 양식을 도입해서 앞서 나갔던 그분은 누군가 이게 이제 또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을 주관하셨던 이임춘 신부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경산시 용성에 가면은 구룡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구룡마을은 가톨릭 신자 교우촌으로서 예전에 박해시대 때 서울과 그 기호 지방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청송 지역에 자리 잡고 그 중에 일부가 구룡마을로 온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짐작하는데 지금도 구룡마을에 가면은 가톨릭 신자들이 주로 살고 있고 임춘 신부님은 그곳 출신입니다. 전쟁도 참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20년대생이시니까. 예. 어떤 헌신이 있기 위해서는 또 그런 체험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쟁의 비참함을 받고 학도병으로 갔었고 또 통역관으로도 근무하기도 했고 그런 죽음, 비참함, 또 가난함 이런 것들을 신부님이 경험하시고 하양 성당이 임춘 신부님께도 첫 성당이었다고 합니다. 1955년 제가 태어나던 해에 그곳 본당 신부로 오셔서 그 교우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앞으로 이제 이야기 나눌 사업들을 전개하신 것 같고 그 초기의 기록을 보면 신부님께서는 먼저 이제 농장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잖아요. 네. 전쟁 이후에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질병도 또 있을 거고. 또 이제 민물고기 같은 거 먹다 보니까 이제 디스토마를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참상 속에서 신부님이 이제 병원을 먼저 처음에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을. 근데 제일 문제가 돈이었다는 거죠. 병원 건립하는 게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 그래서 당시에. 엄청난 돈이 들겠고 이제 그래서 교구에도 이렇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편지를 써서 그때는 라틴어라든지 이런 게 통했으니까 유럽과 미국에 편지를 많이 보냈고 그럼 외국에서 좀 이 구호의 성금 같은 게 답지했던 거예요? 돈이 그래서 병원이 생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들 얘기도 있더라고요. 치료는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도망쳤다는 얘기도. 나중에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셨는지 젊으니까 아마 과감했던 것 같은데 사채까지 병원에서 운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신부님이 사채까지. 사채를.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많이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달렸는가 하면은 신부님이 사제관 침실에 밤에 주무실 때 혹시 누가 침입해올까 봐 야구 방망이를 옆에 두고 빚쟁이들이 쫓아올까 봐. 그래서 1956년 5월에 개원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부터 이제 실제로 진료는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만큼 위급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진료비는 또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을 하고 그런데 되게 우리가 주목할 게 어떤 거냐면 그냥 병원 있고 그냥 뭐 빨간 약 주고 소화제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당시에 이제 유행하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스토마 치료약이 대구 경북에 2곳밖에 없었는데 네. 바로 이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보면 돈을 또 제대로 쓰기 위해서 엄청난 진단을 하고 노력을 하셨다라는 거죠. 아니 실제로 그 하양의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는 보건소가 생긴 게 1962년 7월이거든요. 근데 이 하양 성당의 부속인 이 성가병원은 1958년에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보다 더 앞섰던 거고 먼저네요. 어떻게 보면 하양의 그런 의료 뭐랄까요 발전이랄까요 이런데 선구자시고 또 지발점을 또 제시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하양에 성가병원 가는 거 그거는 요새는 병원은 안 하거든. 우리 병원에는 그때 그 성가병원 갔어. 그 성가병원 그거 잘 봤다 옛날에. 내 고종사촌이 거가가 나서 옛날에 그때는 죽으라고 우먹은 밀어놨거든. 그러는데 아침 자고 나에게 살아가 있는 기라. 그러가 그때 당시에 그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 동산병원에 온데를 다 돌아다니는데 못 나가. 그래가지고 여가가 안 나서 안 나. 하양에 오시간에 남자분들이 40대만 되면 간지스토마 그게 병이 들리가 시커멓게 해가지고 병원에 가 다 죽어요. 이래가 안 되겠다 하시면서 그래 이 병원을 시작했어요. 수술은 하양 여밖에 안 했어요. 성가병원밖에 못 했어요. 영장 수술. 복막령도 할배들 4번씩 해가 살은 할배들 많아요. 그럴 때 위암도 다 떼내고 수술했어요. 처음에 1년 동안은 손님이 하루만 환자가 하루에 200명도 오고 막 150명도 오고 이랬는데 1년 동안에 돈을 집 짓는 돈이 1,000만 원 들었는데 1년 동안 띄문 돈이 1,000만 원이래요. 그래 빚은 하나도 못 갚고 그러니까 빚을 챙기는 처음으로 이제 사채빚을 써놔놓겠네. 신경을 써 그애부터 아팠는 기라야. 위신경으로 소화 하나도 안 되고. 병원 이거 가도요 망했다 해도 절대 망했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망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낯섰는지 그동안에 얼마나 먹고 살았는지 그거 생각하면 망한 게 아닙니다. 신부님이 그 편지 수백 통씩 쓰면서 지원 요청도 하시고 보니까 또 진료비도 저렴하게 받아서 이렇게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아프고 가난한 지역 주민을 이제 돕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신부님이라는 직업적 소명도 좀 강하셨지만은 뭐 이런 것도 해보자, 이렇게도 해보자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진짜 많으셨던 신부님만의 것 같아요. 식견이나 방법론, 행동력도 좀 남다르신 분 같습니다. 이제 뭐 아까 큰 그림을 그리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초대 그 신부님들의 그 상황을 보면 전쟁 이후에는 그 많은 곳에서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앞에 어떤 그 뭐 중립은 없다. 아픈 사람 앞에 또 가난한 사람 앞에 당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저희들의 임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함께 그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기쁘고 또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소명과 그리고 책무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게 정말로 놀랍고요. 그래서 또 선각자의 면모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건데 구상은 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무악산이라는 곳에 농장을 또 개간하고 실제로 건축을 한다. 여기까지 참 이뤄내신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마침 또 그때 이제 그 토지 개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일을 추진하고 마침 때가 맞추어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국유지 사용을 허가해 주는 거죠. 허가해 주는 쉽게 거죠. 말하면 그게 맞아떨어졌네. 네, 맞아떨어지는 예. 거죠. 그래서 첫 삽을 이제 뜨게 되는 게 1964년 3월 12일 무학농장이 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개월여가 지나서 지역의 신문, 매일신문에 실리는데요. 당시 이렇게 구술돼 있어요. 옥토 13만 평이 눈앞에 20여 년의 꿈 이룩, 무학 개간 농장 이임춘 신부가 앞장이라고 이제 보도가 되는 거죠. 한 성직자 이상적 낙농장을 향한 꿈과 개척 농장을 통해 교구 내 사회사업적 보조 기능을 확충시키려는 노력, 그리고 가난한 교우들이 내일의 일터를 근면의 손으로 일구려는 꿈이 뭉쳐 도내 최대 개간 사업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요 기사가 굉장히 좀 당시 시대 상황에서 분석이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난한 교우들이 내일의 일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때는 내일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다. 뭔가 미래를 장기적으로 내다본다. 네. 이런 건 불가능한데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그게 생산이 다시 소비가 되고 그런 어떤 흐름이 처음에 좀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없는 데서 뭔가를 이루어낸다는 꿈과 같은 설렘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몸은 고되지만, 예. 몸은 고되지만 미래를 처음으로 꿈꿔보지 않았을까. 예. 처음에는 좀 그게 되겠나 하고 얘기했는데 뭐 길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 산을 전부 길을 S자리 이렇게 골고루 전부 다 그걸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하루에 막 많이 올 때는 한 500명씩 이래 왔어요. 일 시키다 올라고 그럴 때는 일할 데가 없으니까 일 시키다 올라고 하루에 쌀 2가마이를 중국밥을 해줬는데 나중에는 쌀을 못 사가 뭐 해줬어요. 그래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먼 데서 오고 뭐 돈도 없겠니 전부 낮에 점심을 안 사와가 전부 굶고 일했어요 처음에는. 그때 이제 이게 돈사 이걸 이렇게 탁탁탁 칸을 지어가지고 돼지를 키우고 있었고 닭도 있었고 소도 있고 막 그 옥수수 저 사료 쓰는 옥수수 있지 않습니까? 옥수수 달리는 거 말고 그 버른 옥수수가 온 산을 뒤덮고 있는 걸 보고 와, 저 진짜 이런 거 어디 생전 처음 보는 그런 광경이라서 너무 신기하고. 그래가 그럴 때 농장 하면은 나라에서 전부 돈을 다 대주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삼촌은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박 대통령이 오락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농장 하면은 삼촌이 한 6천만 원 든덕했어요. 6천만 원 든덕했는데 6천만 원을 주고 3천만 원을 다 돌락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돈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래 한국에서는 원래 주는 사람이 없고 빌리고 이자 주고 외국에서는 전부 얻어가 앉아 편지를 계속 썼어요. 하루에 400장씩 500장씩. 이게 전쟁 후에 지금 뭐 구호 물자도 있고 또 뭐 구호 양곡도 뭐 배급되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런 도움들을 받진 않았습니까? 그 지점에서 이인춘 신부님의 역할이 되게 굉장히 한국 경제의 어떤 체질 개선하고도 연결되는.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이제 그런 구호 물자를 또 이용을 해서 뭔가 이제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노동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 구호 물자를 임금화시키기도 하고. 그때 뭐야 그냥 주면 되는데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아니 지금 땅 살 돈이 어딨어 왜 거기 돈 빌려가 저 이상한 산을 사는 거야 그냥 한 사람 앞에 밀가루나 더 주지 그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한 세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 쉽지 않은 거죠. 지금 네. 이론적으로는 쉬운 말이지만 그럼 얼마나 말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믿고 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그래도 뭔가 변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있었다. 근데 밀가루 또 원조를 좀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벽안의 천사죠. 벽안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의 또 두 번째 주인공 수산나 여사인데요. 멀리서도 오셨어요. 스코틀랜드에서. 1936년생인데요. 늘 이분만 하면 스코틀랜드 그랬더니 스카치 위스키 얘기를 많이 하세요. 1936년에 태어나신 이분은 명문가 출신이세요. 아버지는 영국 노동당의 의원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외무부 차관까지 하시는데 이제 영국이니까 주로 이제 성공의 집안이잖아요. 근데 이분에게 전환점이 있는데 이분이 옥스포드에서 정치, 뭐 경제, 철학까지 공부하신 분인데 졸업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을 읽게 되고 또 성경을 읽게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직접적으로는 이제 한국 가톨릭 역사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에 무작정 한국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원래 영국에서도 이 가톨릭의 탄압의 역사가 깁니다. 가톨릭 신자라고 밝히기만 해도 막 처벌당하고 했었는데 이제 한국 천주교 역사를 유럽에서 들었을 때 이거는 완전 진짜 스펙타클 하거든요. 한국 천주교의 역사는 막 박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서울에는 절두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하도 목을 많이 잘라가지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공감대도 있었을 것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영국도 알 것이고 네. 6.25 이후에 한국의 한국도 모습도 알 상상해 것이고 두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모여들면서 어떤 결심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불과 그때 나이가 그죠. 네. 1959년 12월에 23세의 나이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신부님, 그런데 이 사연을 추적을 하다 보면 피아노 이야기가 항상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한국에 와야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국의 상황이 어려운 걸 아니까 학교에 이제 효성 여대에 피아노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손수 그 피아노를 이렇게 모으세요.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또 가지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달이라는 시간을 거쳐가지고 배를 기낭해를 하셨어요. 가져옵니다. 그리고 학교에 그 피아노를 기증하고 또 한국에서도 교수로서 활동을 하시게 되죠. 수지 선생님께서 이제 한국에 가서 가난한 이들하고 살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그때 하마리아 여사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이제 수지 여사님은 그 효성여대에서 불어와 영어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대구 삼덕동에서 집을 한 채 얻으셔가지고 거리에 이제 청소년들 그다음에 뭐 가출 소녀들 뭐 이런 이제 그 당시 불쌍한 청소년들을 이제 구호하겠다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셨어요. 당시에 그 앵벌이 하는 그 아이들,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 친구들이 자유의 몸이 아니잖아요. 네. 뒤에 거대한 폭력 조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 조직에서 빼내올 때 좀 되게 생각보다 애를 많이 먹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 얘기하면 되게 신나하세요. 예. 예전에 살아계실 때 뭐 이런 일을 했던 거, 뭐 조직의 아이들 앵벌이 하나에 들어가지고 이제 뭐 깡패 두목을 설득해가지고 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뭐 옷보따리 같은 거 던져주고 이렇게 네. 내리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한 이들이 얼마나 기뻤던가 본인이 기쁘니까 말년에 그런 얘기를 이제 했던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때 한 16명 정도 아이들을 이렇게 구해낸 거를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그 영국에서는 사실상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아이들이 노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래서 돈 벌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엄청난 사회적 부작용이 강하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교육의 중요성이 생기고 그러면 교육 받을 때는 교육을 받아야지 노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까지. 그게 지금의 아동 착취의 모든 근간의 전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산나 여사께서는 전반적으로 다 힘들지만 성인이 아닌 아이들이
성인과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떤 변화의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아이들을 도와주는 의사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재밌는 게 이제 이 두 분의 이름을 따서 집 이름을 정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하가용, 양노아. 문패 같은 거예요? 네네, 그렇죠. 집주인? 이 두 분이 자신다. 네. 하가용은 이제 하마리아 자매님 말하고 있는데 그분은 집안 살림을 잘한다고 해서 가용, 예, 가정을 지킨 용이라고 하고 또 선아 여사님은 좀 이렇게 마주켜하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시끄럽다 이거죠. 그래서 양노아인데요? 양노아. 노아는 노아처럼 뭐예요? 막 일깨우는. 자,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준비해라. 방주에 타라. 이제 일깨우는. 이 뭐 하가용, 양노아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그 장명을 할 때도 되게 센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보면 당시에 이미 저는 그 지역 사회에 동화가 완전히 동화가 되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니까 붙여만 놔도 다들 이제 웃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당시에 지금 현재 수산나 여사는 그 대구에 계셨던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임춘 신부님은 지금 하양에 계시지 않습니까? 두 분이 처음에 어떻게 만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첫 만남의 순간. 이제 가톨릭 여자기술학원이 삼덕동에 있었는데 늘 이제 쌀을 사러 가셨다고 그래요. 네. 그 무학론이 쌀을 사러 갔는데 이제 신부를 만났어. 서로 같은 지향을 가지고 있고 또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양수산나 자매님에게 도움을 청했고 또 스코틀랜드도 결국 우리와 비슷하잖아요. 섬이고 뭐 아주 어려운 그런 열악한 곳인데 그곳에 성공했던 모든 노하우를 다 동원해서 이제 가톨릭 구호 서비스를 받게 하고 또 밀가루 지원을 받게 하고 또 그런 일들을 이제 할 때마다 제안할 때마다 이제 주교님을 만나는 일, 또 외국의 협력을 받는 일,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뭐 그때는 우리 어려가지고 한번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래 성당 나무 밑에 쪼매나 앉아 우리 아들 뭐 하고 같이 노니까 저저서 수산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수산탕다 자주 왔거든요 하양에.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오시더라. 그때는 아주 처녀 때라 아마 나이도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코가 뾰족하니 막 서양 사람 처음 보면 신기한 애가 했습니까? 5월달인지 6월달인지 날씨가 되게 따스했는데 사랑문을 열어놓고 점심 해드리고 밥 잡숫고 한참 놀고 가셨어요. 그럴 때 막 서양 사람 처음 보니까만 누이 놀아 해가 막 도라지 타령을 춤을 추는데 막 배웠다 하면 막 기차게 춥지다 사랑해서 노래도 하고 그래가 이제 농장에 자기가 젖소비기라고 해가지고 삼촌인데 그전에는 한우 돼지가 많이 있었어요. 젖소 없었어요. 그래가 젖소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호 물자를 어떻게 보면 노동의 밑바탕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줘야 될 걸 안 주고 막 그렇게 사람만 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밀가루 제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 노동력은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또 장비가 필요하고 또 돈이 필요하고 한데 네. 그런 것을 우리 수산나 여사 가족 범위에서
지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무항농장을 구상하고 설립과 경영을 책임졌던 분은 이임춘 신부고 또 무항농장이 세워지기까지 밀가루라든지 그 물자들, 자금까지도 좀 원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은 수산나 여사다 이렇게 또 보이네요. 네. 그래서 그때 했던 무학 농장의 구상들과 또 그 설득했던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 마을 주민들 설득하고 또 참여하는 거 이런 노력들이 이제 결국 1970년에 시작된 새마을 운동보다 훨씬 앞서서 그렇죠. 주민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새마을 운동도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체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되게 좀 권위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통제적일 수도 있지만 이 무항농장이라는 것은 정말 자생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둔 사업이었다는 거죠. 그냥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어떤 뭔가 지역의 어떤 에너지가 모이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장이 3년째 됐을 때는 보리, 밀, 옥수수, 감자, 고구마 잘 되어서 우유도 이제 하양 시장을 넘어서 대구까지 진출했다고 하는데요. 돈 문제는 처음 시작부터 계속 늘 모지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부님께서 많이 힘드셨고 두 주인공 이임춘 신부님과 또 양수산나 여사의 삶은 좀 평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구의 집창촌 여성들 찾아가서 또 거기를 더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그러거든요. 무학 농장 운영 중인 1965년에 무학 중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안 계시지만은 여전히 이임춘 신부님은 하양에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